총수요 총공급 충격과 관련된 사례 문제 해결.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일시적인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를 분석하라는 것인데요. YP 평면 있죠? YP 평면에서 단기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할게요. 우상향하는 SRAS, 우하향하는 AD 곡선이 있습니다.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SR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생기고 경제의 균형은 이 재료에서 이 원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자 1 번이 되게 이상해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제 Y를 이제 이 제로 기준, 이제 이 제로 기준이 아니고 이 원 기준 Y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제의 정답은 1 번에서 벌써 나왔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확장적 통화 정책이 왜 AD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국민 소득을 감소시키겠어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 번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면서 Y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정확하죠? 이 원점에서 물가가 올랐고 Y는 줄었습니다. 3 번 단기 총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런 현상이 이 모형의 출발점이죠. 음의 총공급 충격이 외생적으로 생겼어야 되고요. 따라서 SRAS 곡선은 이제 좌측으로 더 적은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자 4 번과 5 번은 한 번에 보려고 하는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어찌 됐건 둘 다 IS를 움직이건 LM을 움직이건 AD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이제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그래서 경제의 균형을 상단으로 올려요. 따라서 물가는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다만 이제 Y의 증가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물가 하락이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물가가 오르고 Y가 감소하는 충격일 때 정부 정책은 분명히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공부하잖아요. 정책 딜레마. 정책 딜레마. 다른 표현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자, 이 상황을 4 번하고 5번 선지에 뭐 포장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 것입니다. 둘 다 맞는 선지가 되죠. 정답은 1 번입니다. 다음 중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요.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가 상황을 좀 판단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가와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만약에 Y가 증가한 거라면 이거는 곡선 위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YP 평면을 말하잖아요. YP 평면에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상관없이 IS와 LM의 교점에서 Y가 증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IS가 오른쪽으로 가건 LM이 오른쪽으로 가건 상관은 없죠. 기억.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인하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인하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대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출이 증가합니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출이 증가하고 소비도 늘고 투자도 증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IS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어 니은 종합소득세율 인상. 세금이 인상됐는데요. 세금이 인상됐다면 민간들은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거는 IS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니까 안 돼요. AD의 좌측 이동을 설명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디귿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그러면 이제 투자가 증가하겠죠? 투자가 증가하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기억돼요. 리을
물가 수준 하락으로 이건 안 되지. 이 물가 수준의 하락으로 인한 충격은 이제 AD를 움직이지 못하고요. AD 곡선 위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미음 해외 경기 호조로 순수출이 증가한다네요. 그럼 물가와 상관없이 순수출이 증가한 거니까 IS의 우측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와 상관없이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세 개의 케이스인 이제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은 2 번이 되는 것이죠. 어떤 국가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고 한다. 이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됐어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다면 민간들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금 보유를 늘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보유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 통화 승수 있지 않습니까? 통화 승수는 CR 플러스 RR 분의 CR 플러스 1, 여기 현금 보유 비율이 증가해요. CR이 증가합니다. 이게 심하면 지급 준비율도 올라갈 거예요, 많이들 찾으러 오니까. 따라서 CR이 올라가는 충격 때문에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MS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는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화폐 수요 자체의 감소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충격이 모두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걸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번,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2 번, 통화 승수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내생성을 고려한다면 통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3 번, 단기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산출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요. P분의 MS 세로축 이자율, 우상향하는 P분의 MS를 두어야 되겠고요. 우하향하는 L 곡선을 전제할 것인데 좀 위에다 그리는 게 좋겠다. 우하향하는 L 곡선을 전제하는데요. 통화량은 보시는 것처럼 줄어듭니다. 통화량은 줄어들고요. 화폐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아니, 증가죠. 화폐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폐 수요는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LN 곡선은 위치가 바뀌어요. YR 평면에서 원래 LN 곡선이 Y0 기준으로 Y0 기준으로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게 LM0였는데, 이제는 Y가 똑같을 때 교점이 상단에 위치하죠. 상단에 위치하면서 LM 곡선은 이렇게 좌측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위에는 IS, 움직이지 않는 IS 곡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균형이 왼쪽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명드리느라고 좀 길어졌지. LN 곡선의 좌측 이동이 생긴다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셨다면 3 번이 옳은 선지라는 것도 빠른 속도로 찾을 수가 있죠. 4 번, 화폐 수량설, 그다음에 피셔 효과. 이 피셔 효과, 화폐 수량설은 초기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피셔 효과 YN으로 결국 돌아간다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한다. 지금 IS와 LN 곡선이 물가와 상관없이 교점이 좌측에 이동했기 때문에 AD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YN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YP 평면에서 여기 잠재 생산량 Y0,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AD 곡선이 있고요. 우상향하는 SRAS 곡선이 있다고 할 때 교점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단기적으로는 이곳이지만 장기적으로는 SRAS 곡선이, 즉 P expectation이 조정되면서 하단으로 내려가고요. 0점, 단기 1점, 장기 2점, 장기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YN으로 돌아간다. 4번은 옳습니다. 5번, 화폐 수량설과 피셔 효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실질 이자율은 하락한다라고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요. 피셔 효과, 피셔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피셔 효과라는 것은 이거는 팩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자, 피셔 효과라는 것은 장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오르고 명목 이자율도 같은 비율로 올라서 실질 이자율이 불변으로 돌아가고 이 경기 부양 효과는 사라진다. 자, 이게 바로 피셔 효과잖아요. 어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실질 이자율은 여전히 불변이에요. 줄어들었던 것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질 이자율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인제 피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틀렸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은 불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 번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 번. 통화 정책은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정답 바로 나왔는데. 자, 통화 정책은 YR 평면에서 예를 들어 우하향하는 IS, 우상향하는 LM이 있다면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경제 균형이 이 제로점에서 이 원으로 늘죠.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투자는 당연히 늘고 함수 설정에 따라서는 소비도 늘어나면서 경제의 Y가 증가하는 충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 번 유동성 함정, 앞선 테마들에서 공부했죠. 유동성 함정에서는 LN 곡선이 명목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LN 곡선이 가로축을 지나가면서 형성돼요. 그래서 IS는 여기에 있거든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교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려도 AD는 불변이죠. 총수율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3 번 화폐의 중립성에 따르면 통화량을 늘려도 명목 임금이 왜 안 바뀌어요? 명목 임금이 올라가야지.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실질 임금이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 학파의 화폐의 중립성을 고려하면 명목 변수들과 실질 변수들 사이에 완전히 분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떠올려 보셔도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골라서는 안 됩니다. 4 번 구축 효과란 정부 지출의 증가가 소비 지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죠. 가능할 수는 있는데 투자 쪽의 감소를 빼먹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정부 지출의 증가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데 투자 줄고 함수, 소비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투자 쪽의 감소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번 확장적 재정 정책, IS의 우측 이동이죠. 통화 정책, LM의 우측 이동이죠. 모두 경기 팽창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의 각 구성 요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건 벌써 여기부터 말이 안 돼요. 확장적 재정 정책 펼치면 이자율 오르잖아. 근데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치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서 옳은 선지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이에요. 다른 것들이 오히려 난이도가 높았고 1번 선지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